요즘 들어 부쩍 신파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댓글을 보다 보면 신파를 안 좋게 바라보는 저의 시선에 대해서 신파가 대체 뭐가 문제냐,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신파 게임이냐, 인터스텔라 결말도 신파냐 하는 식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파를 극혐하는 것도 패턴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슬픈 장면이 보인다, 심파다, 극혐한다 라는 기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거죠. 특히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과 승리호에서 신파를 지적한 것에 대해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귀멸의 칼날을 감히 한국의 미천한 유튜버 주제에 되지도 않는 비판을 한다고 일갈하시는 분들부터 우리의 자랑스럽고 훌륭한 승리호에 신파 같은 오명을 뒤집어 씌워서 조회수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회수 장사를 하기엔 글쎄요. 조회수가 그리 나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에 답하는 영상도 하나쯤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왜 신파를 미워하는가? 어째서 라이너의 컬처 쇼크는 신파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무조건 신파라고 말하고 비판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사람을 울고 웃게 만드는 일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채널에서 그냥 우는 장면만 놓고도 신파를 논한다면 저야말로 반성해야겠죠.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 무늬의 울음이, 가버나움에서 자인의 모습이, 인생은 아름다워 자체가 신파라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신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무엇을 신파라고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신파라는 단어가 탄생한 것은 일본입니다. 19세기 후반, 일본은 그야말로 광기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흔히 유신시대의 호걸이라 부르는 이들, 사스마 조슈의 우두머리들은 자신들의 시대를 완성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기도 다카요시가 병사하고 사이고 다카모리가 세이난 전쟁에서 사망, 내무성 장관으로 사실상 메이지 시대의 기수였던 오쿠보 도시미치 역시 암살을 당해 사망했죠. 그 뒤를 이어 올라온 것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초대 내각 총리 대신입니다. 5대, 7대, 10대에 거쳐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을 한 인물이며 사실상 일본의 메이지 헌법 그리고 메이지 시대의 제국주의를 이끈 주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여전히 큰 존경을 받고 있죠. 안중근 의사가 죽인 이 인물은 그야말로 거물이었습니다. 조슈5의 일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시대에 일본은 서구 문물이 그야말로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이때 일본의 연극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토 시대의 변화를 비판하는 연극,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는 군담극, 이후 범죄극이나 탐정극, 그리고 멜로드라마적 요소가 들어가고 비련의 여주인공이 등장하면서 한편으로는 가부키의 방법론을 계승한 연극에 이르기까지 이 흐름을 일본인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파. 앞에서 잠깐 언급한 가부키가 바로 구파극, 그리고 이 새로운 연극의 형식이 바로 신파극입니다. 이 신파극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한 1910년부터죠. 이 시기 신소설은 신파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이인직의 혈의노, 은세계라든지 이해조의 자유종, 최찬식의 추월색 등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활발하게 나오던 신소설의 몰락이죠. 매일신보에 1913년 5월 13일부터 연재된 일제 조중환의 번안소설 장한몽은 신파의 시대를 알린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이제 시대는 신파로 들어갑니다. 연극은 이미 1908년에 일본의 신파극단이 전국순회 공연을 한 것에 자극받아서 일본식 신파극을 무대에 올리기 시작했죠. 1920년대에 들어서 신파극은 개량 신파로 발전합니다. 1920년대는 문학적으로 낭만과 퇴폐의 시대였고 시대적으로도 암울했습니다. 30년대까지 절정에 이른 신파는 40년대에 들어가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이제는 친일 신파극만 남게 됩니다. 반민족주의적인 형태를 띠게 된 것이죠.
초기의 형태와는 다르게 심파극은 이른바 가정비극이라고 불렀던 아주 판에 박은 멜로드라마로 변질되게 됩니다. 깊고 진한 연애에 사건의 전개는 파격적이고 주인공은 온갖 풍파를 다 겪다가 갑자기 해피엔딩으로 반전을 일으키죠. 내용 자체는 통속적인 윤리의식에 호소하거나 권선징악을 다루면서 점차 상투적인 교훈남발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과장된 연기, 형식화된 발성법 등이 특징이었죠. 그리고 1945년 우리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가장 큰 비판에 직면한 것은 물론 심파극이었습니다. 심파극은 곧 친일행위, 반민족 행위였기에 우리나라에서 심파극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공연 예술로서의 심파극은 역사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심파극의 영향 자체는 그대로 남아서 어딘가로 스며들었죠. 바로 영화입니다. 1960년대에 심파 영화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1968년에 나온 미워도 다시 한번은 심파 영화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심파의 전략을 총동원한 영화죠. 196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영화계는 그야말로 화려하게 타올랐는데 한 해에 200편에 달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심파 영화죠. 이 제목들을 보세요. 제목만 봐도 당시 심파 영화들의 수준, 내용, 그리고 지금의 우리와 얼마나 세대가 다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울기 위해서 영화관을 갔습니다. 감정의 배설이죠. 힘든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고 시대가 암울할수록 사람들은 심파에 더욱 빠져들고 울고 싶은 마음을 달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심파의 흐름은 70년대까지 그야말로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심파 영화들이 우후죽순 나타나다가 80년대에 들어서는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심파 영화, 그 당시의 평론가들은 삼류 심파 영화를 비판했습니다. 지나치게 오남용되는 심파조, 그 시기에는 심파조라는 말이 있었죠. 이 심파조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자기적인 상황을 반복하고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영화들이 쏟아지고 평론가들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에 해당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은 관객들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받은 감동이 무시받은 것 같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영화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 전과 같은 심파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약속이나 편지 같은 90년대 심파 영화들이 종종 눈에 들어오지만 이제 심파 영화를 작정하고 만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심파는 언제나 우리 영화가 선택하기 좋은 도구로 정착되어 갔습니다. 21세기에 가장 강력하면서 또 적나라한 심파 영화는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엄청난 흥행을 했죠. 심파의 요소를 빌려와서 크게 흥행한 영화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니, 한국에서 흥행한 영화 중에 심파가 없는 영화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일본에서 이식된 이 심파라는 것, 그리고 형식과 감성은 오늘날 승리호에 이르기까지 장르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스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심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선 자기적인 상황, 과장된 연기, 독백, 과도한 음악의 삽입, 이것이 바로 심파의 결정적인 요소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장면들이 대부분 심파 장면들이죠. 과장된 연기는 심파극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부키의 형식적 영향의 계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독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클레멘타인 때만 해도 독백은 많았는데 말이죠. 자기적인 상황과 과장된 연기와 과도한 음악의 삽입이 하나가 되면 관객들에게 자, 이제 우세요 같은 하나의 사인이 됩니다. 최로성 눈물 타임의 시작이죠. 신과 함께해서 7번 방의 선물에서 그리고 승리호라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상황이 시작하기 전부터 울기 위해 잔뜩 감정을 잡은 배우들, 터지는 눈물, 가슴을 쥐어짜게 하는 대사, 전형적인 심파죠. 심파의 특성은 결국 굴복에 있습니다. 60, 70년대 심파 영화들이 그러했듯 심파성이라는 건 주체가 세계에 굴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굴복 이후에 죄책감을 느끼고 곧장 자기 연민으로 빠져듭니다. 그게 바로 심파의 정체죠. 예를 들어 시집을 간 여자가 시댁의 엄청난 괴롭힘에 시달리고 아이나 가족을 잃은 후에 오열하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굴복,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죄책감, 이어지는 자기 연민, 터지는 눈물, 그로 인한 감정의 배출, 무언가를 잃거나 포기하거나 패배하는 식의 굴복과 죄책감과 자기 연민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울한 감정을, 슬픔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심파성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도 지나친 감성과 굴복의 이야기, 연민의 정서가 주는 과도한 감정 때문입니다. 세계에 패배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야기는 관객의 감정을 끌어내는 데에는 충분하지만 질질 짜기만 하는 것이 주는 한계가 명확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호호와는 별개로 심파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만들기도 쉽죠. 이미 정형화된 패턴이고 우리는 이걸 일제강점기부터 배워서 60년대에 무지막지하게 써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파를 잘만 꾸미면 관객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파는 계속해서 남용되고 때로는 장르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심파를 경계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감정의 변화와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입니다. 코미디언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는 웃겨봐 라며 준비하는 사람을 웃기기는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반면에 코미디 무대에서 이미 웃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을 상대로 경쾌한 분위기를 미리 만들어두면 웃음을 만들기는 훨씬 쉬워진다고 하더군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회 등에서 캠프파이어를 할 때 불을 켜놓고 기타를 치면서 울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아이들은 금방 울어버립니다. 울고 웃기는 데에는 패턴이 있고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당합니다. 원래 웃음이나 울음은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60년대 심파 영화를 보면 그 뻔히 보이는 진행에 넌덜머리가 나면서도 일단은 울게 됩니다. 60년대 심파 영화를 작은 극장에서 상영회를 하는 걸 가봤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손수건으로 눈물 훔치기에 여념이 없으시더군요. 물론 그분들은 그 시절의 향수와 정서가 떠올라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심파가 울음을 만드는 강력한 요소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심파의 특성이 어떤 식으로 남용되는가에 있는 거죠. 처음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면 뭐든지 심파인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심파인가? 가버나움은 심파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죠. 일단 일본에서 들어온 심파의 개념을 서구 영화에 적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넌센스라는 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파는 앞에서 언급했듯 자기적인 상황 전개, 과장된 연기와 과잉된 감정, 과도한 음악과 분위기 조성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주체가 세계에 굴복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연민에 빠져드는 인물의 심리를 그려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눈에 후춧가루 뿌려서 울게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은 하나의 심파가 되죠. 자, 타노스가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타노스는 담담하게 재가 되기 때문에 심파는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서 토니 스타크가 사망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토니 스타크의 사망과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 그리고 장례식 장면까지요. 하지만 아무리 돌려봐도 이 부분은 심파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토니 스타크의 죽음은 그 전부터 이미 많은 복선을 통해서 예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히어로가 전투 중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즉 1917 같은 영화에서 동료가 사망하는 것은 자기적인 상황 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핑거 스냅이라는 장치가 헐크와 같은 신체 능력이 없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도 이미 알려졌고 토니 스타크가 희생을 준비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토니 스타크는 첫 번째 어벤져스에서 이미 죽을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언제든 세계를 위해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던 영웅입니다. 그래서 엔드게임의 초반 장면은 토니 스타크에 대한 영화의 헌정과도 같은 것이죠. 어벤져스에서 폭발하는 핵무기와 정신을 잃은 토니의 얼굴과 그 밖에서 들어오는 빛은 엔드게임의 장면에서 그대로 오마주한 것이거든요. 타노스가 마지막에 쥔 건틀릿은 토니가 만든 것이기에 마지막 일격을 토니가 날릴 수 있게 되는 개연성도 획득할 수 있죠. 과장된 연기도 없습니다. 만약 이게 일본식 심파라면 토니 스타크는 이제 일장 연설을 늘어놔야 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많은 대사를 해야 해요. 귀멸의 쿄주로처럼요. 이게 일본 스타일이고 심파적인 장면이죠. 가족들에 대한 메시지, 동료들에 대한 메시지, 자신에 대한 평가와 회환, 미안하다 같은 말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위의 동료들은 심파 연기에 특화된 과장된 연기를 늘어놔야 합니다. 여성 캐릭터들은 입을 막고 울고 스티브 로저스가 저기 가서 바위를 막 걷어차면서 왜 내 놈이 죽어야만 하는 거냐고 하면서 절규하고 헐크는 말없이 바닥을 내려치고 블랙팬서가 고개를 푹 숙이면 됩니다. 이게 과장된 연기지만 여기엔 없죠. 거기에다가 슬픈 음악이 깔리면서 오열하는 배우들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토니 스타크가 괜찮아 내가 없어도 잘 지내야 해 같은 대사를 던지고 고마웠어요 따위의 말을 하며 펑펑 울면 그럼 심파입니다.
내가 미안해 같은 자기 연민의 대사도 빠질 수 없죠. 여기에 토니 스타크가 눈물을 질질 짜면서 마구나에게 삼촌만큼 사랑한다고 전해줘 라고 말하고 히어로들이 다가와서 다같이 펑펑 우는 심파극을 벌이는데 갑자기 닥터 스트레인지가 토니의 딸 모건을 데리고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모건은 미칠 듯 뛰어와서 아빠 일어나를 외치고 페퍼가 딸을 붙들고 울고 옆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슬픔을 견디지 못해 뒤로 넘어간다면 저는 이게 일본이나 한국의 영화라고 해도 믿을 겁니다. 심파의 정체는 그런 거죠. 하지만 엔드게임의 장례식 장면에서 그를 애도하는 인물들이 슬픔을 참아내고 그를 기리는 장면을 보여줄 뿐입니다. 감정을 폭발하듯 드러내는 장면은 없죠. 반면에 승리호의 마지막 장면은 심파입니다. 울기 좋은 하얀 공간, 아이를 만나고 오열하는 송중기, 깔리는 음악, 우는 얼굴, 클로즈업. 내가 미안해. 긴 호흡, 전형적인 심파죠. 당연히 가버나움은 심파가 아닙니다. 심파는 애초에 슬픈 영화나 슬픈 장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굳이 더 반복해서 말할 이유는 없겠죠. 저는 앞으로도 심파를 비판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패턴화되고 정형화된 전개 때문입니다. 극도로 자기적인 하나의 클리셰 장면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슬픔과 눈물 그리고 감정은 인류의 보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끌어내는 방법론으로서의 심판은 그 체계적이고 과도한 방식에서 비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요. 틈만 나면 질질 짜면서 관객들의 울음을 유도하려는 그 뻔뻔한 태도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만든 심파라는 말은 그만큼 적나라하고 의도가 훤히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잘 만든 비극이나 잘 만든 슬픈 영화여야 합니다. 결국 심파의 목적은 상업성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달하고 감동을 전달하고 작가주의적인 메시지나 예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는 심파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상업적인 목적, 오락적인 목적, 관객들을 울려서 감성팔이를 하겠다는 의도로 심파를 남용하고 장르나 이야기의 흐름을 깰 정도로 심파에 집중하는 영화들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비록 그게 아무리 많은 흥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관객들을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심파조의 연출에 의존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영화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독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심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한 심파극의 흐름, 일제강점기의 가슴 아픈 기억과 일제의 잔재가 스며든 심파 영화의 등장, 그로 인한 심파성의 성립과 심파조의 연출의 난립,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심파는 여전히 유효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남용하면 남용할수록 제사를 깎아먹는 위험한 도구이며 동시에 심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는 한이라는 슬픔의 정서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라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러한 표현이나 민족의 정서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식민지 시대 일본인들의 인식에서 온 것이라는 걸 압니다. 이제 21세기 한국의 정서는 심파와 한을 넘어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리뷰를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에 대해 생각합니다. 언제나 좋은 댓글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댓글들이지만 어떻게든 전부 읽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나아지는 리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